1회를 폐기하고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세 임대 사업은 답이 없다. 팔아버리겠다. 팔아버리면 주택수가 줄어들잖아요. 이제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제 현상이 더 강화됩니다. 양극화가.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됐다면 사실은 전세가 좀 불안정한 제도는 맞잖아요. 양도세만 하더라도 중과세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안 해버리잖아요. 안 파니까 매물 잠김 현상.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입주 물량도 부족한데 매물까지 안 나오게 되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올라가죠. 너무 빨리, 너무 많이,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엄청난 왜곡을 생겨버립니다. 최근 그 무제한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이슈가 되고 있죠. 물론 이제 자진 철회가 돼가지고 이제 법안은 없어지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자진 철회는 됐는데요. 이게 뭐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2, 제3의 이제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 있지 않을까. 이 내용을 일단 내용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일단 드는데 의원님이 얘기해도 되나요? 윤종호 의원님이 이제 발의를 했는데. 네. 제가 아는 윤종호 의원님이 맞다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국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달라. 보좌진들 정책을 만드는데 교육을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그럼 좋은 거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네. 재능 기부. 네. 돈도 안 주더라고. 금압이라도 줄 줄 알았더만 안 주대. 밥 한 끼 사주고 끝나더만. 제가 2시간 동안 열변을 토해서 이 정책이 이런 게 잘못됐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개선해야 되고 임대차법 뭐가 잘못됐고 열심히 했는데 그 의원실이 윤종호 의원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법안을 보고 느낀 게 내가 얘기한 걸 다 빼버리고 피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교육받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내용부터 살짝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근데 좋은 내용들도 있어요. 이 내용이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좋은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처음에는 좀 훈훈하게 네. 좀 시작을 해보죠. 좋은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좋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하죠. 네.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뭘 하나요? 전입신고하잖아요. 네. 전입신고하면 효력은 언제 나오죠? 그날 밤 12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후 2시에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를 해도 2시가 아니라 12시. 시간이 몇 시예요? 10시간 더 지나서 12시에 효력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누가 근저당을 설정을 하거나 뭐 하게 되면 순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밤 12시는 다음 날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순위가 밀려버리는 거예요. 문제잖아. 네. 그래서 바로 즉시 전입신고하는 즉시 대항력이 나오도록 이거는 너무 좋은 법안인데요. 내용이. 잘했죠. 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잘했습니다. 저는 박수. 요거는 박수 쳐주고 또 잘한 거 또 있어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법은 어때요? 지금은 예전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돼요. 집주인의 납세 증명서를 확인하려면 네.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하려면 집주인 우리 카프카님이 집주인이면 제가 가서 세금 체납 정보 제가 좀 동의할게요. 좀 열람 좀 해도 되죠? 얘 해도 괜찮은데 네가 그걸 왜 보냐?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됐는데 전세 사기가 생기니까 계약 기간 동안에는 계약서 쓰고 잔금하는 동안에는 물어보지 않고 내가 가서 확인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할까요? 바빠 죽겠는데? 아니 지금 세입자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들 나름대로 자기의 뭐 자영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직장인 같으면 그런 거죠. 저 팀장님, 저 잠깐 외출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너 왜? 저 세입자 세금 체납 정보 좀 확인 좀 하려고. 팀장 표정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저거 이렇게 되잖아요. 눈치 보이잖아요. 근데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 집주인이 계약하고 15일 이내에 주인이 지가 발행을 해가지고 납세증명서를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서 주는 거죠. 여기 있습니다. 나 깨끗한 사람이에요. 네. 괜찮아요. 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좋죠. 네. 수가 좋은 게 있다니까요. 또 좋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거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집주인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는 제가 무이자 대출이라고 제가 항상 네. 강조를 드립니다. 집주인이고 제가 세입자면 돈 전세가 3억이라고 하면 제가 3억이나 돈을 맡겼어요. 맡기고 잠시 이자 대신 내가 집에 거주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카프카 2로. 네. 돈을 빌려준 내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좀 불안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지금까지는 넘어가요. 그러면 얘기하면 집주인이 그러죠. 네가 뭔 신경 써? 그냥 어차피 다 승계되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줄 거야. 신경 꺼라고 할 거잖아요. 말은 속으로 하겠지.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네. 자, 그런데 이게 전세가 아니고 친구한테 빌려줬다고 생각해 보죠. 제가 카프카님한테 3억을 빌려줬습니다. 3억도 없지만 3억을 빌려줬는데 어느 날 가니까 카프카님이 그 3억에 대한 채권을 친구 카프카2한테 빌려준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아니 나한테 통보를 해줘야지. 채무자가 바뀌었는데 왜 통보를 안 해줘. 그게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한테 통보를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통보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물론 폐지가 됐습니다만 네.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이게 좋은 거잖아요.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통보를 해줬는데 기님만이가 세입자인데 마음에 안 들어. 이미 기분 상했어. 네. 나 안 할래. 나 이거 싫어. 이거 지위승계 인정 못하고 나갈래. 하면 계약 해지를 2달 이내에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 집주인인 카프카님이 저한테 2달 이내에 제 보증금 반환해줘야 되는데 3억 이미 나는 집 살 때 다 끼고 다 해버렸는데 없는데 3억을 어떻게? 그러면 2달 이내에 다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죠. 구할 수 있을까요? 2달? 사실 2달 굉장히 짧거든요. 짧죠. 지금 계약해도 보통 잔금 2달 네. 잡는데 지금 얘기해서 2달 어떻게 채웁니까? 자, 여기서 첫 번째 집주인들이 열받습니다. 아니 3달도 아니고 3달도 힘든데 통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2달은 이게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 그럼 그냥 역전세 되라는 거야. 나가 나쁜 집주인 되라는 거야.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두 번째 열받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폭발하게 되는데 우리 2+2 계약갱신 청구가 네. 2년 사는 세입자가 만기 2달에서 6개월 전에 나 한 번 더 살래요 라고 하면 한 번뿐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신청하게 되면 집주인은 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한 번이에요. 한 번에도 2020년, 2021년 전세시장 막 난리도 아닌 네. 난리도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자 이거를 거절부터 할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절 사유 중에는 집주인이 실거주하면 거절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세입자가 2달 이상 연체 임대료를 뭐 반전세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한 달에 내가 카프카님한테 50만 원씩 줘야 되는데 제가 안 준 거예요. 2기라고 한다면 2기가 연속해서 2달 아닙니다. 50만 원 주고 그 다음 달에 50만 원 안 내고 또 50만 원 주고 그 다음 달에 50만 원 안 내면 연속이 아닌 안 내고 안 낸 게 2번이면 2기입니다. 2기 연체하면 카프카님이 열받죠. 계약갱신 청구 좀 할게요. 하지마. 니 2번 2기 연체했잖아. 나 너하고 안 해. 하면 거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2기가 아니라 3기로 이번 보호법 내용에 집주인들 또 열받죠. 아니 뭘 자꾸 세입자만 좋은 일 자꾸 시켜줘. 2기도 아닌 또 2번 또 화가 나는데 3번이라고 더 화가 나는 건 1회뿐인 계약갱신 청구가 법률 내용을 보자면 1회를 폐기하고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제한 없어? 무제한이야? 무한도전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갱신될 때마다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연금 무한으로 5%밖에 못 올리면 집주인은 어떡하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이제 항의를 빗발치게 하게 되고 공동 발의한 분들이 이제 놀랬죠. 취소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동 폐기가 됐는데 이게 만약에 폐기가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게 국회 통과했어요. 실제로 개정이 돼버렸어. 그러면 우리 집주인의 카프카님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정부 정책이 이런데 세입자인 기님만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가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개인 사유 재산을 국가가 마음대로 그렇죠. 이렇게 할 수 화가 있나? 나면서 그 화가 누구한테 가요? 이제 이 집에 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저 집을 선택지가 뭐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안 해. 나 월세로 바꿔버릴래. 하는 방법. 네. 계약갱신 청구 난 계속 할 건데요. 내가 입주해가지고 너를 쫓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보내버리고 내가 월세로 바꿔버린다.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안 되겠다. 그냥 나는 팔아버리겠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세 임대 사업은 답이 없다. 팔아버리겠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주택수가 줄어들잖아요. 이제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채 현상이 더 강화됩니다. 양극화가. 그러니까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월세와 팔아버리는 똘똘한 거로 가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됐다면 사실은 전세가 좀 불안정한 제도는 맞잖아요. 월세 시대로 가는 길이 훨씬 더 빨라졌을 거고요. 두 번째는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채 현상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내가 예를 들어서 5주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5주택인데 서울에 한 채를 가지고 있고요. 뭐 수도권 외곽에 두 채를 가지고 있고 지방에 두 채를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답 없네. 그렇죠. 팔자. 그러면 지방에 두 채 팔고 수도권에 한두 채 팔고 난 한두 채만 가지고 갈래. 이런 전략 수정을 하겠죠. 그러면 주택시장은 엄청난 혼란이 생깁니다. 그렇죠. 주택시장은요. 자극을 줄 때마다 뭔가 계속 변화가 생겨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사실 종합부동산세도 논리가 있어요. 네. 무조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지나치게 빠르게 많이 올린 게 문제고 양도세도 집값이 오르니까 중과세 할 수도 있지. 근데 너무 빨리 너무 많이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엄청난 왜곡을 생겨버립니다. 양도세만 하더라도 중과세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안 해버리잖아요. 안 팔래. 안 파니까 매물 잠김 현상.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입주 물량 또 부족한데 매물까지 안 나오게 되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올라가죠. 이런 여러 가지 왜곡들이 생기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은 이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부작용이 생기고요. 우스갯소리로 이번에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가 나왔을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집값 또 오르겠네? 네. 야, 이거 탄핵해가지고 정권 바뀌어서 이런 거 몇 번만 나와봐. 또 왜곡돼서 서울 집값 또 올라가겠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꽤 있었습니다. 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폐기는 됐습니다만 사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또 나의 지지 기반이 세입자, 네. 무주택자들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주택자들이 제가 볼 땐 피해 봅니다. 왜? 전세 살고 있는 무주택자가 그 집주인이 팔아버리거나 월세로 바꿔버리게 되면 세입자가 월세보다는 전세가 지금 좀 좋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가야 되고요. 전세가 줄어들게 되면 남아있는 전세 가격은 올라가죠. 엄청나게 올라가죠. 네. 새롭게 받는 왜냐하면 전세가 10개 있다가 3개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 전세가 얼마나 희소성이 있을까요? 집주인은 가격을 더 올립니다. 남아있는 전세 가격. 전세 가격 올라가죠. 월세 가격 올라가죠. 아파트는 다 올라가진 않고 똘똘한 지역에 있는 곳들은 또 치고 올라가고 안 좋은 곳들은 더 내려가는 양극화. 엄청난 부작용들이 생기니까 정책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보고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니까 무한으로 갱신하게 해줘야지 이런 어설픈 정책을 다시 시도를 한다면 궁극적으로 웃는 사람은 누구? 핵심 지역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또 비슷한 법안이 또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 번을 통해서 이게 반시장적인 정책은 정말 위험하구나. 나 정말 다음에는 부작용 또 고려해서 잘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안 할걸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거 진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진짜 이거 반발하네? 다음에 기회를 봐서 한번 더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제 생각에는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떠나서 제가 만나보니까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사실 이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이 발표 이후에 이제 선도지구에 지정된 또 아파트들은 호가가 또 올라가고 네. 또 그 주변 아파트들은 뭐 일부 아파트는 그대로 호가가 유지되고 또 떨어지고 이게 좀 다양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잘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추진은 될 겁니다. 만약에 정권을 바뀌든 안 바뀌든 추진은 되는데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2027년 착공 들어가려면 지금 이주해야 됩니다. 나가. 지금 이사 나가야 돼요. 네. 나 어디로? 추가 분담금은 얼마? 이주비는 얼마?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계획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추진을 합니다. 누가 되더라도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치 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정치 분석가는 아니지만 내가 정치인이라면 역지사지해 보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안 해서 떨어지는 표가 굳이 저는 더 해준다니까요. 세종시 보시면 세종시가 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했잖아요. 네. MB 정부 시절에 이걸 바꾸려고 했거든요. 그냥 행정 도시가 아니라 기업과 행정이 결합된 도시를 만들겠다. 복합 도시를 만들겠다. 사실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공무원들만 가는 것보다 대기업 직원들이 가면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더 좋은 안이었는데 그때 분위기는 어땠냐면 못 믿으니까 불안하니까 행복 도시를 안 하려고 하는 의도 아닐까 해서 막 난리가 납니다. 반발하고 하니까 MB가 안 해버렸는데 했으면 세종시 집값 더 올랐죠. 근데 이렇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를 안 한다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일기 신도시에 있는 지역구는 다 날아갑니다. 대통령 선거 때 표 날아가고요. 국회의원, 지방의원 표 다 날아갑니다. 과연 정치인들이 그런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진하고 오히려 더 빨리? 더 많이? 선도지구 지금 몇 개 지정했잖아요. 어차피 10년, 15년 걸리잖아요. 2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더 지정하지 뭐 하고 이주대책 준비하면 되지 뭐. 어차피 내 임기 5년 이주대책 해도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도 차차기해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저 같으면은요. 제가 이번에 대통령 나와서 당선이 되면 저는 선도지구 한 5배 정도 더 지정합니다. 다 지하철역마다 다. 네. 다 하고 뭐 이주 대책 해주면 되지 뭐 발표하고 저는 다 해버립니다. 뭐. 왜? 그게 표기 유리하니까. 그래서 제가 정치가 안 되나 봅니다. 이렇게 포퓰리즘 하면 나라가 거들나는데 네.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공 주도로 이제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추진됩니다. 그래서 일개 신도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포인트. 우리는 또 포인트가 중요하죠. 투자 전략. 그렇죠. 선도지구 지정된 곳들은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높잖아요. 아유, 정치적 불확실성 그거 지나면 우리는 어차피 1번 타자야. 정권이 바뀌어도 선도지구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선도지구를 정부에서 지정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동의해서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높아서 쉽게 떨어지진 않는데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단지들은 지금 사실 실망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출 규제에 트럼프 불확실성에 경기 침체 우려에 모든 게 다 결합됐어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겠죠.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이런데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차라리 선도지구 탈락한 단지 중에 역세권 단지들 있잖아요. 네. 괜찮은 단지들. 네. 오히려 투자를 하려고 생각했던 분이라면 선도지구 지정된 단지보다 탈락한 단지를 하겠습니다. 왜? 앞서도 제가 말했잖아요. 만약에 탄핵이 돼서 바뀌게 돼서 한다면 선도지구 저는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는 딱 투자했는데 지정되면 호가 오르죠. 기대감이 커지니까. 이런 걸 노려보셔도 저는 괜찮겠다. 그리고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입니다. 입지가 좋은 역세권의 가치는 앞으로도 큽니다. 그러면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된 단지들 중에 역세권 아닌 단지도 있거든요. 저는 선도지구가 이번에 지정된 선도지구가 1차라고 본다면 2차, 3차, 4차 중에 역세권의 입지 좋은 곳이 궁극적으로 저는 사업성도 좋고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역세권, 주변 환경, 기본에 충실하는 투자 전략 하시기 바라고 정치적으로 잘 타면 선도지구 추가 지정될 때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 부동산 상황에 반전을 가져다 줄 만한 이슈가 있다면 뭐라고 보시나요? 반전을 가져다 줄 이슈는 일단 불확실성 제거입니다.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다른 이슈가 의미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에서 뭐예요?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가 되니 안 되니 탄핵이 되니 안 되니 누가 되느냐의 상황에서 이거보다 더한 불확실성은 이제 전쟁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전쟁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불확실성을 제한다면 불확실성이 내년 상반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짧게는 한 3월, 4월에 끝나는 게 가장 좋고요. 끝난다는 게 확정되고 이제 대선 들어가는 겁니다. 대선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까지도 안 바래요. 그냥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다 정도 윤곽만 나오면 불확실성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그 다음 전략. 자, 이제 안개가 지나갑니다. 불확실성 제거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논리가 또 충돌이 되죠. 어떤 논리? 상승의 논리는 뭐가 있을까요? 2020 공급 부족. 2025년 내년의 공급 물량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빼면은 막 23,000, 25,000호 정도 되는데 2026년은 7,000호입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입주 물량이 급감해요. 2027년 또 입주 물량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2022년 문제가 생겼던 부분에 대한 건설회사들이 추가 공급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2027년 또 문제예요. 입주 물량 줄어들면 전세 가격 올라가죠. 네. 기준금리 내려가죠. 네. 골드만삭스는 2025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25%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2.25가 될지 2.5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2.5면은 두 번 내리는 거고요. 네. 2.25는 세 번 내리는 겁니다. 저는 두 번에서 세 번은 충분히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더 많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 정도 내리면 대출금리 0.5%포인트 정도 떨어지겠죠. 이런 걸 본다면 상승 가능성, 반등 가능성, 하반기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을 본다면 상저하고나 상저하중 정도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제 반대 목소리 하락을 네. 점치는 분들 이야기를 좀 살짝 들어보게 되면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 네. 없다. 작년에 좀 많이 오르길났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많이 샀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 수요층이 굉장히 얇아졌다.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을 네. 갖다 대는데 물론 뭐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누가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궁극적으로는 뭐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네. 누가 불안하자 그러면 저는 집주인보다 오히려 매수자들이 불확실성만 제거가 된다면 정치적 불확실성만 제거가 되면 사실 매수자들이 더 불안할 것 같아요. 집주인들은 아 몰라 나는 1년 버텨볼래 라고 하는데 집주인들은 그럼 1년 동안 신경 안 써도 돼요. 집을 사려는 분은 계속 모니터링 할 거예요. 아, 올랐나? 내렸나? 내려가면 얼마나 더 내려가지? 올라가면 이게 얼마나 더 올라가지? 매일매일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아 몰라 그냥 아무거나 사자 그냥.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불확실성만 제거가 된다면 하반기 반등 가능하고요. 물론 폭등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폭등까지는 지금 좀 무리인 것 같고 폭등 돼서도 안 되고요. 저는 폭등 바라지 않습니다. 때가 됐을 때 올라야 되고요. 2021년까지 상승장 마무리가 됐고 지금 조정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적어도 1, 2년 정도는 저는 조정의 터널을 더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상승장으로 진입하더라도 2026년이나 7년 정도 진입하는 게 흐름상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저는 2025년 네. 내년 상반기가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제가 강조드리잖아요. 네. 왜 기회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불확실성이 하반기로 전이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금매로 집값이 떨어지죠. 네. 금매로 떨어지면 이제 2차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고점 대비 한 30% 떨어지는 2차 하락이 오게 되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었다고 쳐요. 네. 바뀌겠지 뭐. 그럼 떨어졌으면 안 바뀌어도 정부는 어떻게 할까? 집값이 폭락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폭락한다는 얘기는 경제에 안 그래도 안 좋은 경제에 치명타를 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정부는 뭘 해야 될까요? 규제를 풀어야 되죠. 네. 푸는데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반기에 정권 교체가 됐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경제가 치명타를 받아. 만약에 민주당이 됐다고 쳐요.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집값이 폭락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가만히 있을까요? 그분들이 눈치가 더 빨라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그 운동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운동권 출신들은 눈치가 백단입니다. 규제 윤석열 정부 풀어준 거 이상으로 빨리 풉니다. 법 윤석열 정부는 법 개정이 안 됐잖아요. 여기는 일사천리로 법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반등 가능성 한 6개월 1년 지나면 반등합니다. 그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설사 이 차력이 안 오더라도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앞서서 제가 말한 상저 하중 상저 하고 네. 그러면 사야지. 사야죠. 그러니까 이렇게나 저렇게나 기회라고요. 그렇죠? 근데 기회 봐서 필요하면 집값 좀 조정됐을 때 상반기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2차 하락이 온다면 그때는 더 빨리 네. 더 적극적으로 조금 기다리려고 했는데 와 이거 고점 대비 30% 떨어지네. 강남이나 강남 집값도 떨어지네. 강남 집값이 떨어지니까 정부가 뭐 규제 지역 해제를 하네.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돼서 우리가 또 방송을 하겠으나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우리는 불확실성 많으니까 그냥 신경 끄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서 수시로 유튜브 성장길 유튜브 보면서 네.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저는 타이밍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많이 불안하시죠?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때가 좋았어라는 걸 아는데 사실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모릅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우리 카프카님도 마찬가지지만 돌아보면 그때 그런 네. 생각 들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 뭐 이런 거. 지나고 나면 압니다. 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었어. 항상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2022년 12월 그때가 차라리 좋았어라고 하는데 그때 왜 안 사셨습니까? 무서우니까. 공포가 지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으로 공포가 지배가 될 때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어쩔 수가 없으나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나중에 뒤돌아보고 후회하지 마시고 기회가 왔을 때는 저는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실수요자들이 한 번 사면 7년 평균 7년 네. 보유하거든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보유한다고 본다면 설사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상반기에 들어갔는데 하반기에 더 떨어진다? 그냥 잘 살다 보면 결국엔 1년 2년 지나면 다 회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2025년 상반기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